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5단원 옵션의 평가에 대해서 보았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단원에서는 풋콜 페리티 그리고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25.3으로 넘어가서 옵션 그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풋콜 페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풋콜 페리티는 프로텍티브 풋 전략과 대안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같다. 결론적으로 같은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에서 풋콜 페리티를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라고 하면 주식을 사고 주식이 떨어질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서 풋 옵션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풋 옵션을 사뒀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 역할을 풋 옵션이 해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한 주 사고 이와 동시에 행사 가격이 105인 풋옵션을 하나 샀다. 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5, 그러니까 옵션의 비용이 5달러인 경우 이 투자한 데 쓴 비용은 총 115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프로텍티브 풋 전략과 그리고 대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총 투자금 115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하나 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위험 자산에 대한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펴본 대안 전략에서 보여주고 있는 총 가치와 이익 혹은 손실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식과 풋옵션을 사는 전략은 콜옵션의 무위험 자산을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풋, 콜, 페리티라고 페리티 등식, 항등식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기호로 해보면 S 플러스 P는 present value E 플러스 C와 같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위험 이자율이 0.5고 행사 가격이 40인 콜옵션의 가격이 4다. 그리고 같은 행사 가격, 그러니까 행사 가격이 40인 풋옵션의 가격이 3달러다. 그리고 만기는 3개월이다. 그런데 S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S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우변에 있는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풋콜 페리티를 이용하면 결국 S의 값 40.41이 이 주식의 가격이구나 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제 25.1번을 통해서도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알기 때문에 모르는 하나 풋옵션의 가격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넘어가기 전에 행사 가격이 같은 콜옵션과 풋옵션인데 콜옵션의 가격은 이렇게 2밖에 안 했었는데 풋옵션의 가격이 콜옵션보다 훨씬 높음을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제 25.2에서도 이 경우에는 이 우변의 세 가지 S 플러스 SPC를 아는 경우였고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를 모르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무위험 이자율은 10%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이산인 경우, 그래서 딱딱 떨어지는 1개월,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우였고, 그렇지 않고 매 순간마다 복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연속 복리라면 식을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복리인 경우에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공학 계산기에서 익스포넨셜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는 원금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rt승을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었고, 현재 가치는 1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t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제 25.3에서 살펴보면 현재 가치를 연속 복리인 경우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면 현재가 50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t인데, 이 경우에 할인율이 연간 9%니까 0.09, 그리고 6개월이니까 12분의 6, 그래서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연속 복리인 경우에 478이거나 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공학 계산기를 이용을 하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S 플러스 P는 P present value E 플러스 C라는 일반적인 풋콜 페리티 식을 살펴보았었고, 이것을 연속 복리인 경우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이 부분이 exponential 마이너스 RT 부분으로 이렇게 현재 가치 부분이 연속 복리인 것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예제 25.4번인 경우에 연속 복리인 경우 풋콜 페리티를 이용을 해보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exponential하고 log ln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r은 16.33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 한번 이 예제 25.4번을 연습을 하면서 이 exponential 그리고 ln이라는 것을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내가 이것을 잘 쓸 수 있는지를 한번 꼭 계산을 직접 계산기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2 부분에서 배운 것이 바로 블랙쇼울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이었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콜옵션에 대해서만 블랙쇼울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 콜옵션에 대한 가격 결정 공식, 블랙쇼울즈 공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ND1과 ND2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에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어떤 포인트를 딱 찾아서 그것보다 작은 확률 값,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ND1은 표준 정규 분포 상에서의 변수가 D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리고 마찬가지로 ND2도 표준 정규 분포의 상에서 D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ND1과 ND2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를 가진 콜옵션이 있다, 그리고 이 콜옵션의 가치를 계산을 해 보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ND1과 ND2를 뒤에 있는 표 25.3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말고사에서도 이와 같은 콜옵션의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그 표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표를 당연히 줄 것이고요. 또 이 표를 찾는 연습을 시험 공부를 하면서 꼭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ND1과 ND2 값을 찾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정보들을 블랙쇼일즈 콜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이용을 해서 여기 적용해서 넣게 되면 이 콜옵션의 가격은 18.60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꼭 확률값을 찾는 것을 꼭 연습을 해 보시고요. 앞에서는 D1과 D2 값을 그냥 줬었다면 만약에 D1과 D2의 값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S, E, R, 시그마, T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이 D1과 D2를 구하는 식에 넣어서 D1과 D2를 구한 다음에 다시 ND1과 ND2를 찾고 그런 경우에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블랙쇼일즈 콜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정보를 넣어서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1과 D2를 계산하는 공식을 우리가 배우는 범위에서는 외우실 필요가 없겠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D1 공식과 D2 공식을 문제에 주어지고 그냥 계산을 하실 수 있는지만 물어보는 식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D1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D2도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ND1과 ND2 값을 찾고 이제 모든 정보가 다 있으니 콜옵션 가격 블랙쇼일즈 공식을 이용해서 콜옵션의 가격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기 전에 이 콜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 나와 있는 대로 콜옵션의 가격은 이 S, E, 그다음에 R, T, 그리고 이 D1과 D2에 숨어 있는 이 시그마 변동성이라는 요인에 의해서 이제 이 콜옵션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제 25.5번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렇게 정보들을 이용해서 D1 값을 구하고 D2 값을 먼저 계산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ND1과 ND2 값을 찾고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 블랙쇼일즈 콜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콜옵션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과서에서 풋옵션을 결정하는 블랙쇼일즈 공식이 실제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블랙쇼일즈 콜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해서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맨 처음 배운 풋콜 패리티 조건식을 이용을 하면 요 S 알고 요거 알고 요 방금 구한 C 알기 때문에 P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풋옵션 가격을 계산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우리 앞에 화면에서 살펴본 정보를 이용을 해서 풋옵션의 가격을 계산을 하면 풋옵션의 가격이 7달러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뭐냐면 이 블랙쇼일즈 공식은 유러피안 형식의 옵션인 경우에만 가격에 대한 정보를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풋콜 패리티 조건식도 유러피안 옵션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건데 풋옵션의 경우에는
유러피언 풋옵션보다 아메리칸 풋옵션이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사 가격이 80인 풋옵션을 샀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주가가 행사 가격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메리칸 옵션이라면 지금 바로 행사를 해서 내가 그 행사 가격과 지금 주가 차이만큼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유러피언 옵션이라면 지금 당장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러피언 풋옵션의 가치가 아메리칸 풋옵션의 가치보다 떨어지게 낮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콜옵션의 경우에는 콜옵션은 조금 이 위의 풋옵션과 다르게 살아있을 때가 죽어있을 때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선 이 유러피언 풋옵션에 대해서는 공식이 존재를 하고, 마찬가지로 유러피언 콜옵션에 대해서도 공식이 존재를 하더라.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메리칸 옵션이면 이게 언제 행사가 될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딱 가격을 계산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우선 아메리칸 옵션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3 부분에서 옵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그릭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릭이라는 거는 민감도, 일종의 민감도인데, 주가,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이 변할 때, 옵션에 미치는 영향, 옵션에 미치는, 것을 델타라고 하고,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T가 변할 때, 옵션의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더라잉 에셋의 수익률, 변동성인 시그마가 변할 때, 옵션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옵션의 가격이 변하는 민감도를 베가라고 하고, 무위험 이자율이 변할 때 옵션의 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만기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언더라잉 에셋의 변동성은 길면 길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의 가격에 플러스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었고, 요 주가, 그 다음에 무위험 이자율은 콜옵션과 풋옵션의 반대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언더라잉 에셋이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인 델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옵션 가격 결정 모형, 그리고 24단원에서 옵션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콜옵션의 경우에는 에셋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콜옵션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풋옵션의 가치는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반대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평축의 주식의 가격, 그리고 수직축의 옵션의 가격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콜옵션의 가격은 주식의 가격이 오를수록 올라가는 반면, 풋옵션의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 가격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하는 정도, 민감도를 델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러피언 옵션인 경우에 델타는 이렇게 ND1을 콜옵션의 델타로, ND1 빼기 1을 풋옵션의 델타로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ND1이라는 것은 0부터 1 사이에 존재하는 확률값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콜옵션의 델타는 0에서 1 사이, 풋옵션의 델타는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가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콜옵션의 델타 ND1을 0.70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거는 언더라잉 에셋이 1만큼 변할 때 옵션의 가격이 0.75만큼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예시에서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이 120이었을 때를 먼저 계산을 해 봤었고, 콜옵션의 가격을 이렇게 37.80이라고 계산해 봤었고, 주가를 121로 바꾸고 콜옵션의 가격을 계산해 봤더니 38.55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37.80에서 38.55로 딱 얼마만큼 변했냐? 딱 0.70, 즉 델타만큼 변한 것입니다. 왜? S가 120에서 121로 1만큼 변한 것이기 때문에 델타만큼인 0.75만큼 콜옵션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풋옵션의 가치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ND1 빼기 1만큼 즉 델타만큼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와 같은 예제 25.6번을 통해서도 콜옵션의 델타, 그 다음에 풋옵션의 델타, 그리고 이 둘 중에 콜옵션과 풋옵션 중에 주가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25.6번도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보았던 것이 만기일까지의 기간 T가 변하는 정도의 변할 때 옵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인 세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콜옵션인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가 적게 남아있을 때보다 가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풋옵션의 경우에는 이게 여기 플러스라고 간략하게 표시를 하긴 했지만 이제 약간 조금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피언 풋옵션인 경우에는 무조건 만기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풋옵션의 가치가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아메리칸 옵션이라면 바로 그냥 지금 행사해서 내가 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유로피언 옵션이라서 이득을 못 얻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딥 ITM 풋옵션인 경우에는 바로 지금 행사를 바로 해버리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길다? 그러면 오히려 옵션의 가치는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평축에서 만기일까지의 기간 T, 그리고 Y축을 옵션의 가격이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면 바로 이렇게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가격이 증가하는 모습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변화됨에 따라서 옵션 가격이 변하는 정도, 그리고 민감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타에서 우리가 바로 살펴보았던 것이 우리가 이전까지 옵션의 가치, 만약에 콜옵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의 가격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이 실제로는 만기 이전이라면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이 꺾어진 것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바로 뭐냐면 이 사이 시간가치 TV, 타임밸류, 시간가치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만기 이전이었다가 점점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이 둥그스름한 선에서 이 꺾은 선으로 이렇게 점점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시간 가치가 떨어지는 타임 디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의 내재 가치, 인트린식 밸류 IV는 콜옵션인 경우에 S 빼기 2, 그 다음에 풋옵션인 경우에 2 빼기 S이지만 실제로는 시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내재 가치 플러스 시간 프리미엄까지 해서 옵션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모되는 부분이 바로, 그러니까 점점점 0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시간 프리미엄 부분이고요. 옵션을 행사를 하면 옵션의 내재적 가치만 받습니다. 그런데 옵션을 발행하고 팔 때에는 내재적 가치 플러스 시간 프리미엄 합한 옵션의 가치를 받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예제 25.7번을 통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 지금 이 콜옵션인 경우 행사 가격이 그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오히려 낮은 상황이니까 내재 가치는 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콜옵션의 가치는 0이냐가 아니고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봤더니 27.28이다. 그러면 이 콜옵션의 27.28은 그러니까 내재 가치가 0인 부분과 시간 가치가 27.28인 부분이 합쳐서 지금 콜옵션의 가격 27.28이 결정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기초자산 수익률의 변동성이 콜옵션,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던 대로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기초자산의 수익률이 변동성이 세면 셀수록 콜옵션의 가격도 올리고 풋옵션의 가격도 올리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축을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수익률의 변동성이라고 하고 Y축을 옵션 가격이라고 하면 콜옵션이든 풋옵션이든 이렇게 시그마가 클수록 가격이 콜옵션 가격도 올라가고 풋옵션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초자산인 변동성이 수익률의 변동성이 변할 때 옵션 가격이 얼마만큼 변하나 라는 것의 민감도를 이렇게 배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위험이자율이 변할 때 콜옵션이나 풋옵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타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무위험이자율이 오를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상승하지만 무위험이자율의 가격이 오를수록 풋옵션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자율이 올라갈 때 옵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콜옵션의 가격은 올라가고 풋옵션의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겠고 이와 같이 이자율이 변할 때 옵션의 가격이 얼마나 변하나 하는 민감도를 이렇게 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덧붙여서 내재적 표준 편차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콜옵션 블랙쇼울즈 가격 결정 모형에서 이제 그 D1을 구할 때에 시그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그마는 이렇게 만기까지의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의미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만기가 전이라면 이 시그마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고 추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그 표준 편차를 추정을 하느냐면 우리가 역으로 추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시장에서 거래되는 콜옵션의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콜옵션의 가격이 이런 정보들과 관련한 정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시그마가 0.5인 경우로 콜옵션의 가치를 한번 구해보고 이제 콜옵션의 가치가 4.59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4.38밖에 안 나오니까 시그마를 더 높여서 두 번째 시행을 해봅니다. 근데 아직도 4.59가 되려면 조금 멀었죠. 그래서 0.65를 대입을 해보면 콜옵션의 가치가 4.61이 나오는데 이거는 또 실제 콜옵션의 가치보다 높으니까
아, 실제로는 시그마가 0.64라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시행착오법을 이용해서 그 시그마 값을 수정을 해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스 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빅스 지수는 미국에 있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 상장된 S&P 500 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내재적 변동성을 이 Volatility Index 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빅스 값이 보통의 경우에는 15에서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금융위기라든지, 코비드19가 심할 때라든지, 에는 이렇게 80, 아니면 90, 100, 이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스는 숫자가 커지면 공포지수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빅스 지수 자체에 대한 선물도 있고, 빅스 지수에 대한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투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25단원에서는 이렇게 25.3 부분까지 살펴보았었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25단원에 대한 복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